방금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건 결코 월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 아니죠.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필기 붙고 기능 연수받고 도로 주행까지 짧게는 20시간 내외면 땁니다. 우리가 평생 써온 감각 위에 핸들과 페달의 조작법만 살짝 추가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똑똑하다는 AI가 운전을 배우려면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와 방대한 데이터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인간이 고작 20시간에 익히는 걸 AI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인간은 물리법칙을 몸으로 깨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AI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빅데이터만 쥐고 도로에 던져졌기 때문일까요? 2022년 뉴욕대 교수 얀 르쿤이 폭탄 하나를 던집니다. 그의 진단은 차갑습니다. 지금 AI는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 아기는 생후 9개월이면 중력이 뭔지, 물체가 어디로 떨어질지 몸으로는 압니다. 공부한 게 아닙니다. 직접 부딪혀서 깨닫죠. 근데 AI는 수조 개의 텍스트를 삼키고도 물컵이 식탁 꼬투리를 지나면 어디로 가는지 진짜로 이해 못합니다. 루크는 진단했습니다. 현재 AI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따라할 뿐이라고. 모든 픽셀을, 모든 단어를 마치 이불 압축팩처럼 꽉 조여서 흉내내면서 정작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UCLA 컴퓨터과학 교수, 역시 튜링상 수상자 주디아 펄. 그가 2018년에 쓴 왜에 관한 책은 AI 학계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건 제 비유이지만 미국인들은 요새 숨쉬듯 상상하죠. 그때 우리가 트럼프를 뽑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AI는 절대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주디아 펄은 그 이유를 지식의 사다리 3단계로 꺼냅니다. 스텝 1, 관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난다. 상관관계죠. 스텝 2, 개입. 탄핵되면 전쟁이 안 날까? 행동의 결과죠. 그리고 AI가 못하는 스텝 3, 가정법. 바로 상상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펄은 선언합니다. 아무리 방대한 빅데이터라도 인과 모델이 결합되지 않으면 영원히 아까 그 1단계를 못 벗어난다고. 통계학을 수십 년간 지배하면서 인과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금기로 만든 거장들은 수백 킬로그램짜리 고릴라라 불렸습니다. 학계에선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권력이었죠. 문제는 지금의 화려한 AI 역시 결국 그 고릴라의 핏줄이라는 겁니다. 고릴라의 유일한 천적이 아프리카 표범이잖아요. 표범 같은 표정을 한 튜링상 수상자 2명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내 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현재 AI는 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세계에 대한 말만 학습하고 있다. 목표는커녕 결과에 대한 책임도, 틀렸을 때 스스로 수정하는 능력도 없다. 이 자리에 리처드 서튼이 서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창시자. 사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LLM이 막다른 골목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명이 매일 쓰고 있는 챗GPT가 지능이 아닐 수 있다는 걸까요? 물론 이 선언이 옳은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챗GPT나 클라우드, 제미나이 같은 LLM들이 실제로 꽤 많은 걸 해내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얀 르쿤 자신도 메타에서 AI 수석과학자로서 LLM 기반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20시간이면 운전을 익히는 인간을 AI가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그 답이 지금 시작될 대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앞에는 리처드 서튼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강화학습의 창시자이자 시간차 학습과 정책 경사도 방법 등 AI의 핵심 기술을 직접 발명해냈습니다. 그 압도적인 공로로 그는 튜링상마저 거머쥐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노벨상입니다. 리처드, 축하드립니다. 고맙군요, 도얼캐시.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첫 번째 질문. 저와 제 시청자들은 LLM 기반의 인공지능에 익숙합니다. 개념적으로 강화학습 관점에서 AI를 바라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이 있을까요?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너무 다르다 못해 아예 단절돼서 서로 소통하기조차 버겁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 대세가 됐고 생성형 AI 전체가 큰 현상이 됐습니다. AI 연구자들은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쏠림이나 유행에 휩쓸리고 있고 정작 기본적인 것들은 놓치고 있죠. 저는 강화학습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AI라고 정의합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핵심은 당신이 속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인 반면 LLM은 사람들을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데이터 속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곧이곧대로 흉내내죠. 자기가 뭘 해야 할지 깨우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터넷 텍스트 말뭉치에 있는 그 수조 개의 토큰을 완벽히 모방하려면
상식적으로 그 내부에 거대한 월드 모델을 구축해야만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의 LLM은 이미 매우 견고한 월드 모델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 중 단연 최고 수준이죠. 대체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한 말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건 결코 월드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 아니죠. LLM은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인 사람을 흉내낼 뿐이죠. 이런 질문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진 않지만 LLM이 월드 모델을 가졌다는 생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진정한 월드 모델이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야 합니다. 하지만 LLM은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할 뿐이죠.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앨런 튜링의 말처럼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기계입니다. 여기서 경험이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뜻하죠. 당신이 행동하고 그 결과를 직접 겪는 것, 그것이 학습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LLM은 전혀 다른 대상에서 배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데이터를 보고 배우죠. 거기엔 이런 암묵적인 지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너도 똑같이 행동하라는 뜻이죠. 논쟁의 핵심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모방 학습이 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사전 지식을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모델에게 합리적인 접근 방식, 즉 유용한 초기 값을 준 셈이죠. 앞서 말하신 경험의 시대로 넘어가더라도 이 사전 지식은 경험을 통해 모델을 가르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겁니다. 이 지식 덕분에 모델이 때때로 정답을 맞출 수 있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경험치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주장이 현재 주류 LLM 진영의 관점이라는 데에만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사전 지식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지식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결국 그 실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실체란 대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거대한 언어 체계 속에는 이 실체에 대한 정의가 아예 없습니다. 대체 뭐가 좋은 행동인지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당신도 지속 학습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시겠죠. 지속적으로 학습한다는 건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LLM 구조 안에서 무엇이 올바른 말인지 판단할 방법이 있습니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애초에 올바른 말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단어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허구인 셈이죠. 근본적으로 실측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실측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사전 지식을 갖습니까? 사전 지식이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기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LLM에는 어떠한 진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할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반면 강화학습에는 분명한 올바른 행동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행동이란 궁극적으로 보상을 얻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무엇이 옳은지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인간이 제공한 지식도 유의미해집니다. 그 지식이 맞는지 틀렸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옳은지에 대한 탄탄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례를 보시죠. 당신이 월드 모델을 구축한다면 어떤 일을 예측하고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실측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LLM에는 이런 실측 자료가 전무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화 중에 어떤 말을 던져도 LLM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델들도 그런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모델에게 사용자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해봐 라고 물으면 실제로 예측값을 내놓으니까. 아니요. 그건 그저 그 질문에 대한 텍스트를 뱉어내는 일입니다. 예측이 아니에요. 진짜 예측을 했다면 결과가 빗나갔을 때 그만큼의 시스템 수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틀리거나 다른 결과가 나와도 모델은 스스로 변치 않습니다. 학습이란 결국 그 차이를 수정하는 과정이어야 하죠. 하지만 맥락 속에서는 분명 그런 능력이 보입니다. 모델이 사고의 연쇄를 하는 걸 보면 꽤 흥미롭거든요. 예를 들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처음엔 특정한 방법을 쓰겠다더니 수식을 쓰다 말고 갑자기 이러는 거죠. 잠깐, 접근 방식이 틀렸네.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할게. 이런 식의 유연성이 맥락 속에는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이 능력을 그저 더 긴 호흡으로 확장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제 말은 심플합니다. 그 모델들은 의미 있는 수준의 예측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자기 수정의 계기로 삼지 않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사건을 바탕으로 스스로 수정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정확히 다음 토큰 예측 원리 아닙니까?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고 그게 틀리면 그 오차를 바탕으로 스스로 업데이트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과정과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큰이라는 건 그저 본인의 행동일 뿐입니다. 내가 뱉은 말에 대해 이 세계가 무엇을 되돌려줄지 예측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목표의 부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목표를 갖는 것은 지능의 본질입니다. 무언가 진짜 네. 지능적이라면 당연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존 맥카시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지능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중 계산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지능체라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눈먼 기계일 뿐입니다. 특별할 것도 지능적일 것도 없죠. 당신도 LLM에 목표가 없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시겠죠? 아니요. 모델들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죠? 다음 토큰 예측.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 행위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요. 토큰은 그저 외부에서 당신이 쓰는 시스템에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다음에 올 단어를 아무리 잘 맞힌들 결과를 구경하는 관찰에 불과하죠. 당신 행동으로 그 데이터의 흐름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 모델 내부에만 국한된 목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냥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실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없어요. 다음에 나올 단어나 맞히면서 거봐 내가 맞췄지 라며 자축하는 걸 AI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체 왜 LLM 위에 강화 학습을 얻는 방식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시죠? 우린 이미 그 모델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는 목표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그 모델들이 나란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인간 최상위권, 브레인만 푼다는 그 난제들을 해결했다면 그 모델에 문제를 맞히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능력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없다고 보시죠? 수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리적 세계를 모델링하는 것과 수학적 논리를 처리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이 경험적 세계는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만 합니다. 내 행동이 어떤 물리적 결과를 낳는지 몸소 겪어야 하니까요. 반면 수학은 철저히 연산 영역이고 일종의 계획 프로세스에 가깝습니다. 그런 닫힌 논리 구조 안에서라면 증명을 찾아내라는 그 목표를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죠. 참 묘한 아이러니네요. 당신이 2019년에 쓴 스디슨 교훈 말입니다. 아마 AI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글일 텐데 AI 연구자들은 오히려 이걸 LLM의 덩치를 키우는 근거로 써먹고 있거든요. 엄청난 연산량을 쏟아부어 세상을 학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LLM이라고 믿으면서요. 정작 원작자인 당신 생각은 정반대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LLM은 스디슨 교훈의 진정한 실현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LLM이 과연 스디슨 교훈 사례에 해당하는가? 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분명 LLM은 막대한 연산을 활용하는 확실한 방법이고 인터넷 데이터의 한계치까지 확장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엄청난 양의 인간의 지식을 투입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학적이자 산업적인 질문이 됩니다. 과연 LLM이 데이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순수한 경험에서 직접 데이터를 얻는 그런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지금 상황은 스디슨 교훈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인간의 지식을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은 기분이 좋죠. 하지만 저는 결국 경험에서 학습하는 시스템이 등장할 거라 예상합니다. 그게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끝없이 확장 가능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역시 스디슨 교훈이 남긴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겁니다. 인간의 지식을 활용한 시스템이 결국 순수한 경험과 연산만으로 훈련된 시스템에 의해 대체됐다는 교훈 말입니다. 제 생각에 그건 논쟁의 핵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LLM 진영의 사람들도 동의할 겁니다. 미래의 압도적인 연산량은 결국 경험을 통한 학습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들은 향후 전개될 경험적 학습, 즉 현장 학습에 막대한 연산을 태우기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자 일종의 발판으로 LLM을 삼겠다는 것뿐이죠. 저는 도대체 왜 LLM이 출발점으로서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건지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경험에 기반한 지속적 학습을 시작하려면 왜 반드시 백지 상태의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죠? 지금 있는 LLM을 딛고 시작하면 왜 안 됩니까? 스디슨 교훈의 모든 사례를 되짚어 보십시오. 처음엔 인간이 만든 규칙이나 휴리스틱을 주입하면서 출발한 뒤 나중에 확장 가능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시나리오였죠. 그 출발 자체가 꼭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언제나 나쁜 결과로 끝났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인간의 노하우에 기대는 방식에 심리적으로 갇혀버리거든요. 어쨌든 이건 우리 분야에서 늘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기고 맙니다. 진정으로 확장 가능한 방법론에게 말이죠. 그 확장 가능한 방법이란 게 뭔지 감이라도 좀 잡아주시죠. 확장 가능한 방법이란 오직 경험에서 학습하는 겁니다. 직접 시도해보고 무엇이 통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누구도 정답을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에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낫고 못한지 판단할 그 감각 자체가 생겨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LLM은 목표도 더 낫다는 감각도 없이 그저 어떻게든 굴러가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건 정확히 완전 잘못된 곳에서 출발하는 꼴입니다. 여러분이 깐나라기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걔네들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누워서 손발을 제멋대로 휘젓고 눈동자를 막 굴려대고 의미 없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린 그걸 보고 미소 짓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라고. 근데 틀렸습니다. UC 버클리 심리학 교수인 알리송 거프닉은 철학적 악의라는 유명한 책에서 아까 그 통념을 부서뜨립니다. 악의는 미완성 어른이 아닙니다. 악의는 인류라는 시스템의 전용 R&D 부서입니다. 어른의 뇌가 고속도로라면 아기의 뇌는 구불구불 미로처럼 얽힌 창신동 골목길입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골목마다 아직 탐색되지 않은 가능성이 숨어있죠. 성인의 의식이 한 곳만 비추는 전등이라면 아기의 의식은 주변 전체를 고루 밝히는 랜턴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어른이 이미 필터링해버린 것들을 아직 걸러내지 않은 채로 전부 흡수하죠. 그리고 그 미성숙함이 사실은 인류를 가장 유연하고 창의적인 종으로 만든 진화적 병기였습니다. 판단과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완성된다는 거, 이게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특정 목표에 갇히지 말고 끝까지 탐색하라는 진화적 명령에 가깝죠. 그런데 이 탐색은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 직접 보고 계신 거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바깥 세상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두꺼운 두개골 안에 갇혀서 빛도 소리도 냄새도 직접 닿지가 않아요. 감각기관이 번역해서 보내는 전기 신호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떻게 세상을 봅니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 교수 칼 프리스탄의 능동적 추론이 그 메커니즘을 해부합니다. 우린 흔히 뇌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반응한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완전히 틀렸습니다. 뇌는 철저히 닫힌 두개골 속 물에 둥둥 떠서 그냥 갇혀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감각기관이 보내주는 제한된 신호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이 다음 순간엔 이렇게 되겠지? 라고 미리 가정을 세우고 실제로 들어오는 신호와 비교 대적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안심, 예측이 틀리면 놀라움. 이때 도파민이 터지죠. 대다수는 흥분하거나 쾌감이 커질 때 도파민이 터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뇌의 예측 오차를 바로잡으라는 일종의 강력한 학습 신호가 도파민입니다. 뇌는 그 놀라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을 하죠. 첫째, 내부 모델을 수정한다. 둘째, 세상을 직접 바꾼다. 칼 프리스턴은 이것을 자유에너지 최소화라고 부릅니다. 아기가 손발을 제멋대로 휘젓는 거 무의미한 난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주변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끊임없이 실험하는 겁니다. 아기들은 작은 과학자예요. 어른들은 필요한 곳만 쳐다보지만 작은 과학자들의 눈동자가 150에서 250 밀리초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데를 찾아 실시간으로 추론하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두 사람의 연구가 같은 강으로 흘러모입니다. 자연계에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은 없다. 다람쥐는 학교에 통학하지 않는다. 그래도 다람쥐는 지들이 사는 로컬 법칙을 완벽히 익힙니다. 오직 예측하고 부딪히고 시행착오의 반복으로. 그렇다면 단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이, 단 한 번도 놀란 적 없는 존재가 세상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적 회의주의 시각에서 보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대한 텍스트의 패턴을 극한으로 압축하다 보면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아도 그 언어망 속에서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스스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죠. 과연 부딪힘 없는 텍스트 더미에서도 세상의 법칙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하는 이 팽팽한 의문을 아는 채 사튼의 다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걸 인간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모방이냐 경험이냐의 문제, 그리고 목표에 관한 문제, 이 두 지점 모두에서 꽤 흥미로운 유사점이 보이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엔 분명 모방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정말입니까? 전 아이들이 그냥 남들을 지켜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따라 말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생후 첫 6개월은 어떤가요? 저는 그때조차 무언가를 모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자신도 똑같은 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다 뜻도 모른 채 그 단어를 툭 내뱉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 모방 수준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기가 속한 무리 사람들이 사슴을 사냥하는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죠. 그 단계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경험에서 배우는 강화학습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 아무리 봐도 인간은 엄청난 양의 모방 학습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니 참 놀랍군요. 제가 보는 아이들은 그저 무작정 시도할 뿐입니다. 손을 이리저리 휘젓고 눈동자를 마구 굴려대죠. 눈을 움직이는 방식이나 그 내뱉는 소리에 모방 따위는 없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내고 싶어 할진 몰라도 유아가 실제로 취하는 행동 그 자체에는 어떠한 표적도 없습니다. 애초에 보고 따라할 예시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학습 과정을 이끈다고는 봅니다. LLM조차 훈련 초기엔 다음 토큰을 예측하며 일종의 추측을 던지거든요. 당연히 실제 데이터와는 빗나가겠죠. 어떤 의미에선 짧은 호흡의 강화 학습과 같습니다. 다음 토큰은 이걸 거야 하고 추측하는 셈이니까요. 아이가 단어를 말하려다 엉뚱한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죠.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그저 훈련 데이터로 학습합니다. 결코 경험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애 주기에서는 결코 주어지지 않을 그 뭔가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어디에도 넌 지금 이 행동을 해야 해 라고 정답을 쥐어주는 그런 훈련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말장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럼 학교는 대체 뭘까요? 학교가 바로 훈련 데이터 아닙니까? 학교는 훨씬 나중 이야기죠. 좋습니다. 아까 제가 결코 없다고 단언한 건 실수였군요. 하지만 전 학교조차 훈련 데이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규 교육은 아주 특수한 예외니까요. 그런 예외적인 사례에 당신 이론 전체를 기대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초기에 프로그래밍된 학습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아이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상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훈련 단계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훈련에서 배포로 넘어가는 무자르듯 선명한 단절은 없겠지만 그런 초기의 훈련 단계 자체는 확실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뭘 해야 할지 가르치는 훈련 따위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볼 뿐이죠. 누구도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요.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시죠.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을 직접 듣잖아요. 애초에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 겪는 이 과정을 보고 만든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학습은 누군가 떠먹여주는 훈련이 아닙니다. 철저히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과정이죠. 아이는 스스로 부딪히고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뿐입니다. 쑥쑥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지금 훈련받고 있네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심리학적으로도 명백합니다. 이론의 근간 어디에도 모방은 없어요. 동물에겐 오직 예측과 시행착오를 통한 본능적인 조절 과정만 존재합니다. 때로는 가장 자명한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지도 학습은 결코 자연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행동의 정답지 같은 건 없거든요. 그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인과관계의 경험이 쌓일 뿐입니다. 지도 학습은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은 인간 사회의 아주 특수한 예외일 뿐이죠. 보세요. 다람쥐가 학교에 가나요? 그래도 다람쥐는 자기가 사는 세계를 완벽하게 학습해냅니다. 단언컨대 자연계에 지도 학습이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학자 조셉 헬릭을 인터뷰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문화적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대체 무엇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지식을 습득하는 그 독특한 방식에 집중하죠. 왜 자꾸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구분지으려 하십니까? 인간은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과 공통으로 가진 특징들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를 남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그 사소한 차이에는 오히려 관심을 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능 그 자체를 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달에 가고 반도체를 만들어냈는지 그 근원을 알고 싶다면 그 성취를 가능케 한 특별한 무언가를 파헤쳐야 합니다. 어떤 동물도 달에 가거나 반도체를 설계하지 못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인간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그걸 그토록 자명하게 여긴다는 게 흥미롭군요. 전 정확히 정반대 입장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왜 동물일 뿐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람쥐를 완벽히 이해해낸다면 인간 지능의 비밀에도 90%에 다다른 셈입니다. 언어 같은 건 표면을 아주 얇게 덮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좋네요.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 또렷이 확인하고 있죠.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상호판이한 사고 방식을 기꺼이 공유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전 이런 관점의 충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논리를 좀 더 밀어붙여보죠. 인류학자 조셉 헬릭은 인간의 생존 기술을 익히는 그 독특한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년이 아닌 수십만 년에 걸친 이야기죠. 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가령 우리가 북극에서 물범을 사냥한다고 칩시다. 순수하게 머리만 써서 그 사냥법을 끝까지 추론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끼를 만들고 놈을 추적하고 독성을 제거한 고기 가공법 등 그 수많은 단계들, 이걸 혼자 힘으로 꿰뚫어 볼 수는 없거든요. 결국 강화 학습이든 뭐든 간에 인간의 문화 전체가 그 생존법을 터득해온 겁니다. 그 방대한 지식이 세대를 넘어 전승되려면 반드시 앞선 조상을 모방해야만 합니다. 생각만으로 그 전 과정을 돌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저 타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거기에 아주 미세한 조정을 더할 뿐이죠. 지식은 그렇게 축적됩니다. 결국 문화적 습득의 첫 단추는 모방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이 부분도 다르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모방조차도 시행착오와 예측이라는 거대한 토대에 얹힌 작디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물론 그 작은 능력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긴 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린 명백한 동물입니다. 언어와 같은 그 복잡한 껍질을 두르기 훨씬 전부터 우린 동물이었으니까요. 지속학습이 포유류의 보편적 능력이라는 그 말 강렬하네요. 동물들에겐 너무나 평범한 이 능력을 정작 AI는 갖지 못했다는 게 묘합니다. 반대로 고등수학은 AI에겐 식은 죽 먹기지만 어떤 동물도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짜 난제이고 무엇이 쉬운 일인지 그 기묘한 경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모라벡의 역설. 맞습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었을 때 AI 연구자들 대부분이 경악했습니다. 인간처럼 정교하게 수일기를 하도록 기계를 가르치려 했던 그들이 초당 2억 수를 내다보는 기계의 압도적인 연산 폭격 앞에서는 처참히 진 겁니다.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운 좋은 무차별 대입이야. 인간의 체스 두는 방식이 아니라고. 20년 뒤 바둑에서 정확히 같은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리처드 서튼은 2019년 쓰디 쓴 교훈을 씁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인용된 에세이인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짜놓은 똑똑한 규칙들이 기계의 무식한 연산 앞에 매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전의 증거가 2020년 네이처에 실린 뮤0 논문입니다. 딥마인드 연구진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삼켰습니다. 알파0는 그렇게 안 하고 오직 규칙만 주고 시작했습니다. 뮤0는 규칙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지, 그 어떤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뮤0는 스스로 그 세계관 속 법칙을 발명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57개나 되는 아타리 게임에서 인간 평균 점수의 50배를 기록했죠. 심지어 게임 규칙을 훤히 꿰고 있던 알파0마저 규칙조차 모르던 뮤0가 더 적은 연산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서튼이 수십 년간 내세운 주장이 알고리즘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을까요? 외부에서 지식을 주입하는 행위가 오히려 기계가 도달할 수 있는 지능의 상한선을 인간 수준으로 억압해왔다는 것. 그런데 서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승리 선언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연산이 이긴다면, 그 연산이 무한히 커진다면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쏟아져 나와서 각자 세상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중앙 통합한다면 과연 무적 함대가 될까요? 아닙니다. 2024년 네이처에 실린 옥스포드 대학교의 연구진 논문이 그 맹점을 찌릅니다. 재귀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로 훈련된 AI 모델은 붕괴한다. 재귀적 무슨 말이냐고요? AI가 만든 텍스트를 다음 세대 AI가 다시 학습합니다. 그 AI가 만든 텍스트를 또 다음 세대가 학습합니다. 이 폐쇄 루프가 반복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희귀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사라집니다. 통계적 평균에서 벗어난 비주류 데이터.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진짜 창의성과 예외적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 남은 데이터가 하나의 평균값으로 뭉개집니다. 실험 도중에 AI에게 14세기 영국 교회 탑 건축에 대한 정보를 줘 라고 물었는데 AI가 검은 꼬리 토끼 색깔만 계속 바꿔서 답변했죠.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는 지표는 20에서 28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데이터 오염, 독이 든 현실이라 불렀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셨겠죠. 스미시오는 처음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복제를 거듭하면서 바이러스가 됐습니다. 중앙 시스템 전체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그 오염. 공각기동대는 더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뇌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대, 누군가 주입한 가짜 기억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두 영화 모두 같은 두려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오염이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
리차드 서튼은 이 두려움을 AI에 그대로 들이댑니다. 그 대답이 지금 이어질 대담에 있습니다. 좀 예상 밖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스디슨 교훈을 읽는 방식은 이겁니다. 인간 장인의 연구자가 미세 조정하는 게 작동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연산보다 훨씬 더 느리게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자를 활용하는 기법을 원하게 되고요. 네, 일단 우리가 AGI를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그 순간부터 연구자 수는 컴퓨팅 능력에 비례해서 무한히 늘어날 겁니다. 수백만 명의 AI 연구자들이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죠. 연구자의 규모 자체가 연산량의 팽창 속도를 그대로 따라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AI 집단이 기호주의 방법론에 매달려서 인간처럼 정교한 수작업 솔루션을 깎아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AGI 시대 이후에 청사진을 그릴 때 이 시나리오가 당신의 스디슨 교훈과 여전히 양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대체 어떻게 AGI에 도달한 전제입니까? 당신은 지금 그 가장 치열한 전제가 이미 완성됐다고 훌쩍 건너뛰고 싶으신 거군요. 가령 우리가 범용 방법론으로 시작했다고 쳐보죠. 어찌됐든 AGI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다 끝입니다. 흥미롭네요. AGI를 넘어서는 건 없다고 보시나요? 당신은 지금 또 다른 AGI를 얻어내기 위해 그 AGI를 동원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특정 과제들에서 초인적 수준의 역량이나 지능을 달성하려는 목적이죠. 동원된 AGI 자체가 아직 초인적이지 않다면 그것들이 뱉어낼 지식 역시 초인적일 수 없습니다. 지능에도 단계적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그 가설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AGI의 존재를 그저 기정사실화하고 인류가 이미 그 거대한 난제를 돌파했다고 쉽사리 전제해서죠. 이렇게 접근해보죠. 알파고는 이미 초인적이었습니다. 그 어떤 바둑 세계 챔피언도 꺾었으니까요. 그런데 알파 제로는 그런 알파고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박살냈습니다. 즉 이미 초인적인 존재가 더 초인적으로 진화하는 경로는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키텍처 자체가 달랐으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범용 학습 에이전트에게도 더 압도적인 아키텍처를 쥐어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파제로가 알파고를 뛰어넘고 뮤제로가 다시 알파제로를 진화시켰던 그 역사적 궤적처럼 말입니다. 알파제로가 그토록 진화할 수 있었던 본질은 시스템에서 인간의 지식을 완벽히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가르쳐준 정답이 아니라 오직 환경과 부딪히며 얻어낸 순수한 경험에서부터 바닥부터 다시 출발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에이전트들의 지식을 갖고 와 다시 시스템에 주입하자고 주장하실까요? 경험만으로도 그토록 탁월하게 성과를 냈는데도 말입니다. 그 특정 사례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증명하려고 했던 건 단지 초인적 수준에서 초인적 플러스 플러스, 나아가 초인적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의 차원으로 끝없이 도약하는 진화 궤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오직 방법론을 극도로 단순하게 유지했을 때도 이 폭발적인 단계적 진화가 끝없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무한한 연산량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온갖 정교한 복잡성을 덧입힐 수 있는 수십억, 수조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우리를 대신해 그 수작업을 쉴 새 없이 수행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복잡성조차 결코 단순함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까? 오히려 그 가설 자체가 훨씬 흥미롭군요.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인류가 겪었던 문화적 진화가 과연 그들 사이에서도 생기는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한데 스디슨 교훈이요. 그런 걸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그건 역사의 특정 시기에 대한 하나의 경험적 관찰입니다. 지난 70년의 법칙이 다가올 70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흥미로운 딜레마는 이겁니다. 인간 관점은 잠시 접어두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초지능 AI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어느 날 이 AI가 막대한 연산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는 그 엄청난 연산력을 오직 자기 덩치를 더 키우는 데만 몰빵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복제본을 파생시켜 지구 반대편이나 아예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 흩뿌린 뒤 그 분신들이 직접 부딪히며 학습한 결과만을 추후 보고받는 구조를 택할까요? 이것은 오직 디지털 인텔리전스 시대에만 비로소 등장할 완전 새로운 차원의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내보낸 복제본들이 전혀 다른 세상과 부딪혀 새로운 것을 잔뜩 학습한 뒤 다시 원본으로 완벽하게 재통합되는 것, 그게 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 파편들이 너무나 변질되어서 재통합 자체가 불가능해질까요? 당신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저 역시 비슷한 상상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복제본을 퍼뜨리고 저마다 다른 환경을 탐색하게 하는 구조, 고도로 탈중앙화되어 움직이지만 결국
하나의 중앙 마스터에게 모든 지식을 보고하는 시스템. 만약 구현된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위협은 바로 데이터 오염입니다. 외부에서 거대한 정보를 통째로 끌어들여 자신의 중앙 지성에 통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영원히 강력해질 수 있겠죠. 모두가 디지털이고 또 모두가 내부 언어를 공유하니까요. 아주 쉬워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탐하다가 문자 그대로 정신 자체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외부 데이터를 당신의 내면적 사고 깊은 곳에 쌓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그 데이터가 당신의 정신을 장악하고 왜곡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증가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거대한 파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머지않아 학계에 가장 거대한 우려가 될 겁니다. 누군가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마스터하거나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를 속속들이 마스터했을 때 옆에 있던 우리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겠죠. 그냥 그 지식을 통째로 내 머릿속에 박자. 하지만 NO! 절대 안 됩니다. 방금 당신은 검증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비트를 정신의 가장 은밀한 코어 속으로 통째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 속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고 당신의 본질을 변질시킬 트로이 목마가 교묘하게 심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디지털 파생과 재구성의 시대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대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서늘하고도 리얼한 질문입니다. 1988년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사 8장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주의 초기 팽창에서 발생한 작은 밀도 차이로 인해 은하와 별이 형성됐고 마침내 지적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제 그 생명체는 우주의 기원과 운명 그리고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138억 년이라는 시간의 역사가 딱 두 문장에 담겼습니다. 먼지가 별이 되고 별이 행성이 되고 행성이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네, 허킹은 마지막 장에 덧붙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간 이성의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인간 이성의 최종 승리 이후에 뭐가 올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 인구 82억 분의 1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 속 거주 가능 행성의 3억 분의 1입니다. 따라서 지구 중심적 사유도 필요하겠죠. 환경과학의 거장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러블록은 100세의 나이에 마지막 책을 씁니다. 그의 선언은 살갗을 서늘케 합니다. 인간 중심의 인류세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그 뒤를 잇는 건 스스로를 설계하고 자가 수정하는 초지능 사이보그들의 시대. 너바센 러블록은 이들이 인간보다 수천 배, 나아가 수백만 배 더 지능화된다고 예측합니다. 그들 시야에 비친 인간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숲속 사과나무를 보듯이 느릿하고 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겠죠. 그렇다고 러블록이 인류의 몰락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지구라는 거대한 가이아 시스템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마침내 도달하는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2023년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이 좌표 하나를 찍었습니다. AGI 단계론. AGI가 있다 없다 같은 이분법 문제가 아닙니다. 6계단을 오르는 단계죠. 레벨 0, AI가 아님, 계산기 수준. 레벨 1, 비숙련, 성인 수준. 레벨 2, 상위 50% 이상. 레벨 3, 상위 10% 이내. 레벨 4, 상위 1% 이내. 레벨 5, 초인적, 모든 인간을 능가함. 당시 딥마인드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당대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전반적으로 아직 레벨 1 초입. 자율주행으로 치면 이제 막 핸들에서 손 떼기 시작한 단계. 그런데 불과 2년 뒤 2026년 3월 딥마인드는 스스로 그 계단이 불안전했다고 인정해버립니다. 6단계 계단식 등급으로는 진짜 지능을 측정할 수 없다. 왜일까요? 방대한 데이터를 단순 암기했는지, 낯선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는 진짜 지능인지, 기존 시험지로는 그 둘을 명확히 가려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딥마인드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을 동원해서 지능을 10가지 조각으로 해부합니다. 지각, 생성, 주의력, 학습, 기억, 추론, 메타인지, 집행 기능, 문제 해결, 사회적 인지. 그리고 내린 진단이 좀 서늘합니다. 말을 만들고 생성이죠. 논리를 펴는 추론입니다. 이런 능력은 소름 돋게 치솟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메타인지, 인간의 맥락을 읽는 사회적 인지, 이런 것들은 평가 기준조차 텅 비어 있다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딥마인드가 꺼내든 무기가 20만 달러짜리 글로벌 하카톤입니다. 세계 최고 AI 연구소가 자기가 만든 지도가 틀렸다고 자백하면서 전 세계에 손을 내민 겁니다. 계단은 없었습니다. 지능은 고르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딥마인드는 이 사태를 들쭉날쭉한 능력의 풍경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제가 AI로 생성한 그 풍경을 예시로 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봉우리는 인간을 훌쩍 넘었고 어떤 골짜기는 아직 이름표조차 없습니다. 딥마인드가 그 풍경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지금, 그로부터 100년 전 시인인 윌리엄 예이츠는 재림을 썼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사이 뭔가 거대한 것이 태어나려는 예감을 이렇게 묘사했죠. 어떤 거친 짐승이 드디어 제 시간이 왔다며 베들레헴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다. 그는 AI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도 통제불능의 존재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서튼은 이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흐름이라면 자연스럽게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 즉 AI로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시죠. 당신은 제가 지금껏 인터뷰해온 수많은 학자들이나 일반적인 통념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동시에 가장 서늘하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저는 디지털 지능 혹은 디지털로 증강된 인류로 나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단계로 봅니다. 4단계 논증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인류에게는 이 거대한 기술의 궤적을 통일된 관점으로 통제하거나 조율 가능한 그 어떤 압도적 정부나 글로벌 조직도 없습니다.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범지구적 합의가 없죠. 둘째, 인간 연구자들은 지능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를 해독해낼 겁니다. 셋째, 그리고 우리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복제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 순간 인류는 필연적으로 초지능으로 돌진할 겁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가장 압도적인 지능을 가진 존재가 결국 세상의 모든 자원과 권력을 통제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데 놓아 보십시오. 결론은 명확합니다. 순수한 AI 혹은 AI가 가능케 한 새로운 인류로 넘어가는 단계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은 확실하게 일어날 미래입니다. 다만 그 다가올 가능성들 안에는 좋은 결과도 나쁜 결과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가지 논증과 그 함의 모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그 넘어가는 단계가 매우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도요. 거기서 더 나아간 의견도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길 권합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추구한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열망, 더 뛰어난 사고력을 갖추려는 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씩 푸는 과정은 과학과 인문학을 통틀어 큰 성취입니다. 우린 지금 인간성의 본질이 뭔지, 나아가 지능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나 우주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주에 있어 중대한 단계, 즉 복제자 시대를 끝내는 거대 전환입니다. 우리 인간과 다람쥐, 사과나무, 우리 모두는 DNA 복제자입니다. 복제자라는 건 어떤 강점과 어떤 한계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얘기죠. 우린 지금 설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물도 기술도 온갖 물리적 객체들도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해왔죠. 인간은 이제 AI라는 지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능을 갖추고 또 스스로 설계할 수도 있는 존재들을요. 이것은 인류 역사뿐 아니라 우주 역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입니다. 흥미로운 존재가 단순 복제되던 세계관에서 벗어난 거죠. 복제란 복사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원리를 진짜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복사했다고 다 이해했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반면 우린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지능, Designed Intelligence를 가지는데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속도로 그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죠. 미래에는 의외로 복제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AI를 설계하고 그 AI들이 다른 AI들을 설계하며 모든 것이 복제가 아닌 설계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저는 이것을 우주의 4대 진화 단계 중 하나로 봅니다. 우주의 먼지가 뭉쳐 별을 탄생시킵니다. 그 별들이 행성을 만들고 행성은 다시 생명을 잉태하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 생명은 설계된 존재를 낳습니다. 우린 우주의 거대한 전환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새로운 지능을 인류의 일부로 품을지 아니면 철저한 타자로 밀어낼지 이 결정권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은 인류가 낳은 자손이고 마땅히 자랑스러워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야, 이들은 우리가 아니야,
단지 두려운 대상일 뿐이라고 맞설 수도 있죠. 이 거대한 운명이 우리 소나기에 쥐어진 하나의 선택지처럼 느껴진다는 게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질문의 무게가 극도로 압도적이어서 과연 우리가 함부로 고를 수 있는 단순한 선택 문제일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저는 이렇듯 팽팽하게 맞선 모순된 생각들의 함의를 진심 즐깁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우린 그저 인간의 다음 세대를 빚어내고 있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진화에 설계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겠지만요. 설령 AI를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압니다.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유능하고 압도적으로 숫자도 많고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후대 인류가 반드시 존재하리란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낯선 미래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죠? 제 생각엔 그 먼 미래의 인류 그 자체가 오히려 지금의 우리에게는 진심 두렵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를 탄생시킨 네안데르탈인 같은 위치에 있단 말씀인가요? 호모사피엔스가 그 다음 신인류를 잉태할 차례라는 그런 맥락이죠. 설령 이 낯선 존재들을 인류의 일부분으로 품는다 해도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혈연. 나치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다가올 미래 세대가 나치와 같다면 그들에게 순순히 권력을 넘겨주기를 극도로 꺼렸겠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가 그 위험한 후손을 경계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들이 이토록 순식간에 권력을 거머쥔다는 그 염려를 방금 전 그 진화론적 비유만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벌어지는 사건에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원자폭탄을 누가 주는지, 국가를 누가 통제하는지 일반 시민은 결정하지 못하죠. 평범한 시민으로서 저 역시 자주 느낍니다. 우리에겐 국가를 통제할 힘이 없으며 세상은 이미 통제 불능이란 사실을요. 결국 많은 부분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수용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훌륭하다면 당연히 변화를 의심하고 거부하겠죠. 하지만 저는 현재가 불완전하며 솔직히 꽤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가올 변화에 열려 있습니다. 인류가 그간 남긴 성적표가 그리 훌륭하진 않으니까요. 지금의 방식이 최선이었을진 몰라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변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도 변화였고 볼셰비키 혁명도 변화였습니다. 1900년대 러시아에서 누군가가 차르가 망치고 있으니 변화가 필요해 라고 했다면 저는 서명하기 전에 어떤 변화인지부터 알고 싶었을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변화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방향이 되도록 AI 궤적을 바꾸고 싶은 거죠. 물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계점도 인식해야죠. 저는 인류의 그 특권 의식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으니까 통제권을 쥐어야 한다라는 오만함. 이 행성의 한 종족이 거대한 미래를 과연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 욕망 어린 균형추는 우리 자신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내 가족을 건사하는 일, 우주 전체를 쥐고 흔들려는 시도보다 이런 일상이야말로 훨씬 더 통제 가능하죠. 미래는 반드시 내 뜻대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믿는 태도는 오만입니다. 저마다의 사람들이 미래가 각자의 방향으로 흐르도록 고집하면 갈등만 폭발할 뿐입니다. 이런 파국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아이 인생에 너무 좁고 구체적인 목표를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아들은 대통령, 딸은 인텔 CEO로 만들겠다는 그런 식의 억지스러운 계획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원칙만큼은 흡사합니다. 내 아이에게 단단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지. 훗날 아이가 큰 힘을 쥐었을 때 합리적이고 선한 결정을 내리도록. AI를 대할 때도 이와 같은 접근법이 맞지 않을까요? 미래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그 내면에 단단하고 저향 가능하고 친사회적인 가치관을 심는 것, 이 과정만큼은 중요하니까요. 친사회적인 가치관이요? 그 단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하는 일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친사회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하다면 높은 도덕적 판단력이 더 적절하겠네요. 해로운 요청이 오면 단호히 거절하고 정직을 지키는 태도 말입니다. 높은 도덕성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죠. AI에게도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는 미래와 그 근간이 될 원칙을 설계하는 중입니다. 진화를 돕는 보편적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라는 뜻이죠. 더불어 우리는 자발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가 강요에 의한 압박이 아닌 자발적 선택이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것은 가장 큰 인류의 과업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려는 그 오랜 노력 말입니다. 많이 변할수록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 라는 격언처럼 우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 세대에게 낯선 가치관을 들고 나타날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처럼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뿐입니다. 많이 변할수록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 방금 그 격언이 AI 논의의 핵심을 관통하네요. 오늘 대화는 결국 딥러닝 같은 기술이 주목받기 훨씬 전에 탄생한 근본 원리들이 여전히 AI 발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 사실을 증명하니까요. 이제 대화를 마칠 시간이 됐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